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고,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간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긴 할 것 같아요. 양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자, 앞으로 그러면 해임 결의안을 놓고 네. 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해임 건의안을 보고한 후에 24시간 아니면 72시간 내에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보고조차 못했어요. 네. 그러면 내일 보고를 한다면 월요일 날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처리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주 내에는 해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 돼서야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보고요. 내일 예산안 처리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예산안 합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을 법정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은 이제 깨져버린 것이고요. 일단은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감 날인데 그때까지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예산안 소소위, 소위, 본회의 이렇게 열어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주당 당초 계획대로 진행은 못 되게 된 거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 또 내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안에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과거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건의안을 상정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다음 주는 좀 지나야지 뭔가 언제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한테도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어찌됐든 간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도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예산안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국회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합의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를 했어야죠. 순서상 그게 전략상으로도 맞을 것 같고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불신 여론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해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원내 지도부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이제 발의까지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땐 전략 부재가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화물연대 파업뿐만 아니라 예산안 처리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해임 건의안이 늦게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도 그게 민주당에서 바라는 바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한 민주당한테 하나의 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을 좀 끌므로 해서 오히려 이제 출구를 좀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갑자기 꺼낸 게 그다지 이제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양당 모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해 안 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앞서 리포트를 보면은 유족들이 이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조사와 이 해임 건의안을 이제 연결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이제 형식 논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죠. 네. 왜냐하면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원내 대표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상황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되니까 우리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고 참여 안 할래.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명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장관직에 하루라도 있는 것은 부적절해 라고 판단했으면 국정조사 합의 이전에 해임 건의안 내겠다고 했어야죠. 그 시점상 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그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행안부 장관, 이 사람을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겠다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 때문에 국정조사 참여 안 하는 것은 정말 집권여당답지가 않다. 집권여당으로서 아니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진짜 속내는 뭡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애초에는 하고 싶지 않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대통령실하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랑 좀 기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뭐 전반적인 보이콧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보이콧인지 그게 아직 좀 명확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일단 야당과 협의를 해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조위 위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해임 건의안 내면 절대로 우리는 국조 참여하면 안 돼요. 나 국조위원 사퇴할 거예요. 전주회 의원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국조위원과 원내대표단 사이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대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는요. 진상규명하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국정조사입니다. 참여 안 한다는 거는요. 진상규명 안 하겠다라는 거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크게, 통 크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 유족 울부짖음 보셨잖아요. 저분들 한 풀어드려야죠.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전략적인 그 실수 아니었냐 뭐 이런 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요. 그럼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시킨다면 관철을 시킨다면은 뭐 지금 이렇게 전망이 이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산 넘어 산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계획 자체도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논리대로 이상민 장관을 이제 민간인으로 만든다 장관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정조사에도 차질이 있을 거다. 이 증인 출석과 이 진술을 강제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국민의힘 방금 전에 뭐 지적하셨기 때문에 뭐 예.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꾸 출발선 옮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역에서 뛰고 싶다고 해서 100m 달리기에서 출발선을 자꾸 딴 데다가 옮겨놓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지금 질질 끌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민주당한테 전략부재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발선 옮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장관 뭐 해임 건의안하고 연계시킨다거나 결국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저는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 할 명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무리 명분이 있으면 뭐 합니까? 가서 싸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좀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고 그리고 예산안 같이 국민들이 내년 삶과 직결되는 문제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하기도 하고 또 국정조사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뻔히 사실은 보이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상민 장관 지금 해임 건의안 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감 감소하고서라도 지금 거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탄핵 소추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가 현실성이 저는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원내대표 단이 정리한 내용이 있으면 일단 그거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내 강경파 뭐 이른바 철험이나 이런 소속 의원들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면 또 거기에 또 확 휩쓸려가지고 원내대표단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제대로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야당이 무능력하다는 모습이 자꾸 노출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도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안 자체도 대통령이 결국 거부하면은 뭐 무산이 되는 것이고 탄핵 소추안도 실제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 뭐 정치적으로도 득볼 게 없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이 절차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까지 8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 준다고 하는 차원, 뭐 상징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냥 그 자리에 묶어놓고 8개월 동안 아무 업무도 못 보게 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이냐.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양쪽이 정치적 갈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면 그것도 또한 야당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뭐 로펌에서 법률 검토까지 다 끝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정 시한 내에 뭐 심사는 못하게 된 것이고 이미 여야 간의 이른바 소소위, 소위원회 안에 또 다른 소위원회 이게 이제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런 모임인데 극소수 위원 한 4명 정도 모이죠. 한 서너 명만 모여서 모처에서 우리가 회동했다 뭐 이런 기사를 씁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예산안 처리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 다 담고 짬짬이 논의하고 그리고 반영하는 예산 다 반영하고 싶어하고 다 그래요. 그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쪽지 예산을 넣는지 거기 소소위 위원들 중에 누가 어떠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지 않아요. 600조가 넘는 650조가 넘는 그러한 예산을 다루는데 그 3-4명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의석수가 많든 적든 또한 여당이 되든 또한 야당이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소소위를 통해서 중요한 예산들은 다 결정될 것 같고 국민들은 누가 어떤 결정을 했지? 라고 의아해하는 현상들이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매년 사실 지적하는 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총선 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이제 민원성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넣으려면 아마 올해가 이제 총선 전에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예산인 거죠. 아마 그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누가 이걸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정치적 타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회법을 바꿔서 이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딱 규정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규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소위 같은 건 가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회가 국민들의 세금을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성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엔 더더욱. 그래서 115개 정도 예산이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뭐 핵심 예산들 보도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전혀 합의를 못 이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과시킬 것이다. 타협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협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사심이 좀 많이 안 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준예산 얘기하는데 네. 준예산 저렇게 예산 편성돼가지고 시행된 적 없고요. 야당이 의석수를 밀어붙여가지고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전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비법이랄까 네. 방법이 사실 이제 소소위 같은 그 소규모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여야 간에 짧은 기간에 합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5천억 민주당이 담았단 말이에요. 여당은 반대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거 5천억 다 하지 말고 그냥 한 3천억 정도만 하고 단 우린 쪽 예산 좀 더 해주고 이런 식의 서로 상호 자신들의 예산을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안 가지고 그렇게 여야가 막 극한 대결 안 해요. 이제 며칠 있다가 아마 우리 YTN 화면에 예산안 여야 극적 타결 며칠 몇 시부터 통과 예정 이런 식의 보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 법을 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소위는 국회법에 이제 근거가 없는 그런 이 소소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데 법으로 아예 근거화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근거를 남기게 속기록도 남기게 법을 왜 개정하지 않느냐?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제 원하지 않아서 하는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이 한 70여 개 정도 민생 법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국회법 바꾸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예. 그동안의 법안들 바꾸는 거 보면요. 국회법에 합의를 하거나 선거법 합의나 국회법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아까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것이 오보다라고 하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좀 해명한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엔 사실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는 외계어예요, 외국어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확인해 줄 수 없어요는요. 번역기에 돌려보면은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맞다라고 얘기 못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찬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 몇 예. 단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난 것은 맞을 것이다. 예, 어제 저녁에 만난 거는 맞고요. 예. 그러니까 만찬한 것은 아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뭐 보고 드릴 게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는 좀 약속이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 좀 늦게 만난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고 뭐 말씀드립니다. 여권 내부 인사 통해 갖고 직접 들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거예요. 네. 대통령님, 원래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고 또한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막아보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대통령께서 제출하신 정부 입법안 77개 같은 경우도 지금 여야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지만 뭐 통과 몇 개는 이런 것들은 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실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동반 만찬을 했었다라는 뭐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당 지도부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회동도 있었고, 그런데 뭐 그 순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만, 그러던 차에 이제 만난 거란 말이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또 다른 뭐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관저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관저 정치라는 얘기를 더 자주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앞으로 의원들을 더 많이 부르거나 더 자주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저 정치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건가요? 저는 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 지도부하고 만나기 전에 이른바 윤핵관 의원 4명 뭐 불러가지고 부부 동반 뭐 만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당장 의원들 사이에서 나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거기에서 전당대회 일정까지 사실상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있어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을 통해서 윤심이 전달되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 주호영 뭐 원내대표가 미리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서 윤핵관 의원들이 계속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당한테 자꾸 밀린다고 지금 보는 거고 국정원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결국 합의했더니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끼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함으로써 좀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또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 누군가가 흘려주지 않았겠어요 언론에. 예.
아까 이제 관저 정치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저에 이 정계 인사들을 부르더라도 야당 인사, 야당 지도부도 함께 불러가지고 만나고 그러면은 그럼요.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 인사 부를 때는 예. 관저에서 안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검찰이 그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두 분 모시고 좀 더 그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